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생과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짚어보고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오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30 청년들과 함께 알아보는 저출생 현상과 대책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출생 위기 극복 특집 프로그램 저출생 극복 솔루션 2030 청년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도기창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생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출생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출생을 극복할 해결책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청년 패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입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강상훈입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일하는 청년이자 아이 셋의 아버지입니다. 30대 대표인 손영은 씨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아이 셋 다둥이 아빠 손영은입니다. 네, 이어서 사회 초년생들의 이야기를 전해 주실 분입니다. 20대를 대표하는 양예린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예린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오늘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과 대책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중요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출생에 관한 청년 세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그램 저출생 극복 솔루션 2030 청년에게 듣는다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출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3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교통정보 보내주실 분은 무료 제보전화 080-664-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출생 위기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쟁점으로 나눠서 다뤄볼 텐데요. 먼저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볼 거고요. 저출생의 원인 분석, 그리고 2030 세대가 바라본 현재 저출생 정책의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0 세대가 말하는 저출생 대책, 이렇게 해서 4가지 쟁점으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국민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다양한 매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201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0.72명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 15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고요. 가까운 경북 지역에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합계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매우 심각한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지자체별로 출산 현황을 짚어주실까요? 네, 지자체별 출산율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의 경우 2022년 0.85명에서 2023년 하반기에는 0.64명으로 떨어졌지만 올해 2024년에는 소폭 반등하여 0.7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구 서구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0.48명, 남구는 0.56명으로 나타나서 구 군별로 맞춤형 정책과 지역 주민의 니즈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전국적인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다소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네, 먼저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통계청의 2019년 장래 인구 추계에서 총 인구가 2028년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 시점이 8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출산율 하락과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가 총인구 감소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즉,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이슈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총 인구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무려 8년이나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니까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은 분명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저출생 관련 현황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청년들이 보는 우리나라 저출생 원인은 무엇인지 다둥이 아빠인 손영은 씨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는 정말 많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 이전에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청년 취업난이잖아요. 네네.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요즘은 근로소득이 금융소득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2030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자 하는 그런 인식이 막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결혼을 하든 출산을 하든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첫 번째 원인을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경제적인 요인이 나왔군요. 다음으로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20대 청년을 대표해서 양예린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앞서 언급된 경제적 요인에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예전과는 달리 본인의 삶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많이 늘었고요. 이처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와 가정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나 자신과 개인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인식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청년 세대들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 달라지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전과는 달리 실제로 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강 교수님, 이렇게 사회 변화에 따른 문화적 요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이 이제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권리로 인식되며 이는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TV 프로그램 등 미디어에서도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모습이 자주 조명되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삶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듯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아마 정책적 대응 부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가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고 사용 후에는 직장에서 경력 단절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많은 부부가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경제적 요인,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정책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언급된 이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출생 위기 극복 특집 프로그램 저출생 극복 솔루션 2030 청년에게 듣는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제도와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둔 손영은 씨가 경험했던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정책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녀가 한 명만 있으면 큰 지원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2명 또는 3명을 낳아서 다자녀 혜택을 받으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때부터는 정부에서 주는 출산 지원금과 아동수당, 대구시 출산장려금, 바우처 제공, 산후도우미 서비스, 공과금 할인, 세액공제, 대출금리,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주택청약 가점 등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한 자녀에 대한 혜택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도 아직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갈 때 많이 힘들다 이런 그 지적이 많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입학 혜택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하철 이용 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무료라서 아주 이용합니다. 네. 다만 버스는 무료가 아니라는 것이 좀 아쉽고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혜택이 아직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정부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으로 이 양예린 씨께 여쭤볼게요. 미혼 청년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출산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직접 체감해 보지는 못했지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도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긴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외삼촌 댁에 사촌 동생이 3명이 있는데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다자녀 교통비 지원이 지하철만 가능하다거나 한정적으로만 적용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미혼 입장에서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 의견이나 정책이 있을까요? 저는 청년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경제적인 지원이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과 가정을 동시에 꾸려갈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형 근무제나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돌봄 서비스처럼 육아에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쉽게 접근 가능해지면 부모의 부담이 훨씬 덜어질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삶의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야 다른 정책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미혼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육아 경험이 있는 이 손영은 씨는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지원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거 관련 정책의 확대인데요. 임대주택으로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무주택 가정에게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자녀 인원수에 맞게 차등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생활 양육비 지원인데요. 제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 중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요. 일을 그만두기 싫어서 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못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금이 계속 나온다면 일하러 가지 않고 더 나을 자신이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아동수당으로 자녀 한 명당 만 8세 미만까지 10만 원이 매달 나오는데도 어림없이 적은 금액이고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공감 가는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 한 명의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 원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만 아이를 양육하기 편한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잘 되어 있는 외국 나라들이 있을까 이런 또 궁금증이 드는데 강 교수님 해외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 독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는 방과 후 돌봄 제도인 호르트가 있습니다. 네. 독일은 30년 전부터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 요건 없이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365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아동 돌봄을 넘어서 정서 발달, 사회화, 스포츠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과거 1990년대 초반에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출산율이 0.7명에 불과했던 독일이 무려 현재 1.5명대로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이제 좋은 정책을 추진하니까 성과가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 0.7명에 불과했다가 1.5명대로 늘어났다는 것, 꽤나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이 효과를 얻은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들이 경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독일 정부는 이러한 돌봄 제도의 효과를 반영하여서 호르트 및 기타 돌봄 시설에 2030년까지 약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는 돌봄 문제 해결이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독일의 방과 후 돌봄 제도는 단순한 아동 돌봄 케어를 넘어서 부모의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을 마련해서 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도 더욱 확충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저출생 대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 이 사실 출산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30 청년 세대들에서 관점에서 보는 출산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는지 20대인 양예린 씨가 먼저 답변 좀 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5살 터울이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커갈수록 친구보다도 더 많이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제 아이에게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또 제가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고 가족끼리의 유대감을 통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저는 출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은 아시다시피 삶을 살아갈 때 든든한 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손영은 씨는 좀 어떤 생각인가요? 네, 저는 국가 차원을 넘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출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와 닮은 아이가 성장하고 커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삶의 가치는 높아지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만족과 기쁨,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당연히 힘듦은 있지만 출산함으로써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결혼을 해야 되지? 혹은 왜 출산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질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네.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회적 규범이나 경제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이며 이를 통해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출산에 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이 출산의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 문제도 저출생 문제의 또 다른 요소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청년 세대의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 세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출산을 원하지만 여러 이유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모가 많다는 사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네네. 2022년 출산 및 양육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양육이나 보육, 교육비, 돌봄 서비스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예산이 약 19.5조 원에 달하는 반면에 난임 시술이나 취약계층 임신 및 출산 지원 예산은 약 341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난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 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7쌍 중 1쌍이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난임 치료에 드는 비용은 약 280만 원에 이릅니다. 네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사실혼 상태에 있는 여성 중 17.2%가 난임을 경험하고 있으며 초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하여서 35세 이상의 기혼 여성 기준 3명 중 1명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청년 세대의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중요한 과제지만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저출생 문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계속해서 저출생 극복 솔루션 2030 청년에게 듣는다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패널 분들이죠. 대구보건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강상훈 교수, 30대 청년 대표 손영은 씨, 20대 청년 대표 양예린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나라 저출생 현황과 저출생의 요인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을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대안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대 청년인 양예린 씨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멸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수도권에 비해 취업 기회가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친구들도 수도권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안정된 일자리와 생활이 갖춰져야 결혼이나 출산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좋은 일자리를 비롯해서 지방의 인프라 확충과 저출산 해결책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30대 청년인 손영은 씨 어떤 의견인가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입장에서 양육 및 보육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육시설의 수와 질을 개선하고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특히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보육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자녀의 양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 교수님은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려면 이 질문에만 1시간 이상 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요. 유연 근무제와 재택 근무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네.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정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직장 내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아울러서 인식 개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네. 특히나 미디어를 활용한 대중 캠페인을 통해 결혼, 출산, 그리고 난임 문제까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출생에 대한 이 효과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인 청년층의 의견 반영이 중요한데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청년 패널과 같은 사례를 통해 청년들의 요구와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청년들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여 그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자, 방금 살펴본 대로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보다 다각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각자 한 분씩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예린 씨부터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대구 TVN 특집 방송 더 저출생 극복 솔루션 2030 청년에게 듣는다를 통해 많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와 같은 청년 세대가 느끼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처럼 청년과 사회가 서로의 의견을 묻고 나누며 정책에 관해 토론하면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TVN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양예리 씨는 이제 20대 미혼이고 앞으로 또 사회 진출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이런 분들의 그 굉장히 생생한 얘기를 들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이 30대 대표죠. 손영은 씨는 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잖아요. 아이를 키워보고 느낀 거지만 출산을 했을 때 행복과 장점이 더 많아요. 우선 내 편이 많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고요. 아무리 밖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쳐도 아이들의 모습과 행동들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고 새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출산과 육아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그 다둥이 아빠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아주 그 미랄처럼 소중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 교수님은 좀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오늘 TVN 특집 방송을 통해 우리 다양한 세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여러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가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우리 대구 광역시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TVN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을 또 연구를 하시고 또 입안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가장 그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2030 청년들이 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알아보고 있는데, 자, 다둥이 아빠죠. 다둥이 아빠 지금 아기가 몇이죠? 지금 3명입니다. 아, 3명입니까? 네. 아, 3명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거의 뭐 육아와의 뭐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보다 집에서 육아하는 아내가 가장 큰 힘이 들 건데 네. 10살, 8살, 6살 이렇게 3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저희 와이프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네네.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거는 아무래도 남들과 비교되는 모습들을 볼 때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다둥이를 좀 키우려면 좀 남편의 외조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어떤가요? 좀 많이 도와드립니까? 네,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도 이래 밖에서 생활하고 밖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일은 크게 많이 도와주지는 못해서 미안하고 항상 감사할 따름이고 그렇지만 제가 외조로서는 그 돈을 더 많이 열심히 벌어와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30 솔루션 오늘 이제 특집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좀 더 가정에 외조를 많이 하는 걸로 육아에 네. 많이 도움을 주는 걸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약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대죠. 우리 양예린 씨. 네. 이제 20대니까 혹시 지금 결혼한 친구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네. 결혼이 굉장히 좀 빠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죠? 네. 이른 편인데 또 일찍 하는 친구들은 일찍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좀 최근에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떤가요? 이렇게 뭐 결혼 생활에 대한 뭐 이야기 이런 게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누는가요?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막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고요. 아무래도 혼자일 때보다는 안정감이 생겨서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요즘 신세대들의 결혼관이 어떤가요? 대부분 다 연애 결혼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중매도 있습니까? 아니면? 제 주변에 연애 한 70, 약간 이렇게 선이나 웨딩으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애 결혼의 비중이 조금 더 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결혼한 친구들을 얘기 들어보면 네. 뭐 자녀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자녀 계획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운 친구들은 보지 못했고요. 네. 아무래도 좀 어리다 보니까 조금 더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자, 이번에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교수시니까 그 20대 청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는 20대들의 요즘의 연애와 결혼관 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과 뭐 출산이나 결혼 등에 대한 주제로 논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제 자체가.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예비 사회복지사니까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돌보고 그들과 함께 우리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도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네. 학과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보건대학교에서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사고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긴급 사고 정보인데요. 달성로에서 서문시장에서 신남 내거리 방향 계명중학교 앞에 1, 2차로에 버스와 소형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런 사고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통신은 정순경 통신원이 보내주셨네요. 자, 또 다른 정체 소식입니다. 압산순환도로 대덕문화전당에서 상동교 방향으로 차량들이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 오셨습니다. 김보구 통신원이 전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사 소식이네요. 와룡로 볼리내거리에서 축전 내거리 방향 축전 내거리 40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가차로에 전기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또 보내주셨네요. 이광희 통신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송연로 청소년 수련원에서 월곡역 내거리 방향으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고 역시 김보구 통신원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30 청년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출생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저출생 위기 극복 특집 방송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와 해결책을 2030 청년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이 아닌 이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가족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신념과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출생과 육아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기창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